강사님께서 PPT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그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스템 계속 만지고 있는데요.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어떤 의미에서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에 관한 이슈에 관해서는 어떤 회담에서 특별한 언급도 없었고 또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4년에 COI 보고서라고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권에 의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결론을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2014년 그리고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사실 북한의 현실, 인권 현실은 사실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북한 인권에 관해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게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인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법대에서 지금 국제법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거의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석사과정 처음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뵀었어요. 그리고 제 직통 선배님이십니다. 지금 중앙대 법전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또 북한 인권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외교부에서 인권대사로도 근무를 하셨는데요. 재성호 교수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짬을 내셔가지고 또 이렇게 북한 인권에 관한 특강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human rights 복수를 쓰는데 인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 가지로 학자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 아주 쉽게 평이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살 권리. 그렇죠?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고 또 자율적인 인격 체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수단시하고 또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또 동물처럼 취급하면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지구상에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지역 나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지구상에 지옥이 만일 있다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을까? 북한,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지나친 바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북한은 말이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군사 병영 국가다 말이지. 또 유교적 봉건 국가다. 유사 종교 국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또 북한의 국가적 성격, 국가라는 표현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헌법적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체제 성격을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무슨 사회주의 국가, 의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군사병영과 유교적 봉건과 얘기할 수 있는데 감옥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에 해당한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감옥에 들어가려면 외국 사람들이 또 과거의 남한 사람들이 엄청난 입국료를 내서 거기 구경하러 가는데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금강산을 가거나 어디 묘항산 됐습니까? 그래. 좋은 자료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이 PPT를 쓰면은 PPT 얘기 전부 하려면 시간을 1시간 반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고
그냥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예. 뭐 인권의 역사나 특성 이런 것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인권은 말이죠. 국내 문제냐? 이건 참고로 이건 원래 국제법에서 하는 얘기인데 북한 같은 이 독재 국가들이 말이죠. 또 과거에 참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건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2조에 92년에 채택한 발효했던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북한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타당한 논리입니다. 국제연맹 시대에는 타당한 논리. 1918년에 지금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1차 세계전이 이제 그 막바지에서 휴전을 합니다. 프랑스의 그 동북부지의 꽁피엔이라는 데서 휴전 협정에 서명을 하고 19년에 이제 베르사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국제연맹을 탄생시키는 대로 하는데 국제연맹 규약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권은 국내 문제였어요. 근데 유엔 헌장에 와서는 헌장의 제1조 3항, 55조 시호, 56조에서 또 헌장의 전문에도 있고 휴먼 라이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은 오늘날 국제 문제고 탈국내 문제화 됐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냐? 2차 세계전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인류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국제적 평화는 국내적 인권 혹은 국내적 자유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류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대외적 안전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장치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지금 남과 북 간에도 뭐 무슨 종전 선언하고 불가침 합의하고 뭐 평화협정 한다고 대외적인 이런 인프라, 불가침 조약, 군비 축소, 그 다음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장치를 만들고 비밀 외교를 폐지하고 뭐 등등 군비 통제를 하고 이거 갖고 안 되더라 이거지. 하나같이 이 2차 세계전을 일으킨 독일, 이태리, 일본 같은 나라가 그 국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인권 탄압 국가고 독재 국가고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법을 국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총동원해서 전쟁으로 내몰더라 이거지. 그래서 국제적 인권과 국내적 자유 혹은 국내적 인권과 국제 평화는 상호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오늘날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독재 국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뭐 쿠바라든가 말이지 이 독재 국가들이 자꾸 인권을 말이에요.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인권을 정치화하고 있고 말이지. 그다음에 더블 스탠다드, 국제사회의 선진국가들이 더블 스탠다드를 적용하고 있다. 또 내정 간섭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유엔에서는 물론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런 주장을 계속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고 유엔에서 다루고 있고 오늘날 세계 각국의 모든 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년 6개월마다 심사를 받아요. 리뷰를 받아요. 그러니까 UPR이라는 제도가 2006년에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채택이 되고 2008년부터 작동이 시작되죠. 2006년에 인권이사회가 출범하고 7년에 시스템 빌딩을 하고 8년부터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권이라는 거가 뭐냐? 인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다. 국제 문제고 유엔에서 이걸 다루고 비판하고 거론해도 이거는 뭐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 국가들은 물론 이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특히 제가 외교부 인권대사를 했었는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영어를 쓰는데 국제사회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한다 뭐 반발할 때 categorically
reject라는 말을 많이 써요. 카테고리한 범주잖아요. 카테고리컬리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북한이 꼭 국제 무대에서 유엔에서 할 때는 이 표현을 이 단어를 많이 쓴다. 네? 그걸 아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데 카테고리컬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아주 용어를 북한이 잘 쓰고 국제사회에서 또 선진국가들이 좀 많이 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고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중에 최악이다. The worst of the worst.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권 단체가 있는데 저거는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나 루즈벨트라는 그 여사가 만든 단체인데 저기 44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쓴 강의 자료를 해서 46년, 7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을 세계 최하위 등급, 7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 인권 침해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장기적 고질적입니다. 아까 우리 김구 그 대표가 얘기했는데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Human Rights in the DPRK인데 그냥 보통 우리가 저건 COI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Commission of Inquiry라고 해서 조사위원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북한 인권 COI 이런 표현을 쓰고 그냥 통상 COI 리포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달에 1년간의 활동 결과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4년 3월에 보고하는데 미리 2014년 2월에 발표를 하죠. 그 당시에 그 위원장은 호주의 그 대법관이었던 마이클 컵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자기를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저 위원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370여 페이지의 분량이 아주 방대한 분량이고 세계 각국의 무슨 어느 나라의 인권 보고서 아니라 유엔 명의로 나가는 아주 공신력이고 권위 있는 인권 보고서예요. 거기서 이제 팩트 파인딩을 하고 컨클루전을 내리고 그다음에 레코멘데이션을 했는데 북한 인권 침해를 6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6가지 범주라는 게 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6가지죠. 첫 번째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 표현, 정보의 자유, 알 권리, 결사의 자유 침해 등등 자유권 침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했고 두 번째는 성분에 근거한 차별의 만연, 세 번째는 출입국가 및 거주의 자유 침해와 탈북자 문제를 또 하나의 세 번째 카테고리 그리고 정부의 차별적 배급 정책 그에 따른 식량권 침해.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이 right to food, 식량권,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뭐랄까, 북한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국제사회가 원조를 하고 지원을 해달라, 어필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걸 모아가지고 북한에 돕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COI 보고서의 특징은 뭐냐면, 북한의 식량이 절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 다 모아서 또 군부에 들어가는 거 좀 적게 해주고 그것들을 주민에게 나눠주면 배를 굽고 굶주리지 않는다 말이지. 근데 저렇게 계급 차별에 근거해서 차별적인 분배 정책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북한 당국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의 하나다. 인권 침해의 한 대표적인 유형이다. 라고 해서 저건 저렇게 지적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고 또 새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및 구금실에서의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 납치 내지는 강제 실종. 그래서 kidnapping of foreigners 또는 enforced disappearance라고 그러는데 강제 실종이라고 하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사라졌다.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그런 문제다 이거죠. 정치범 수용소에 보통 야밤에 끌려갔잖아요.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6가지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인권 문제들이 다 북한에서는 지금 존재하고 있죠. 특히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 political prison camp 이 인권은 모든 유형의 인권 침해가 다 발생하는 종합 세트장과 같다. 그리고 북한의 유일 수령 독재 체제에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 1950년대 후반부터 한 7, 8년 그때부터 운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보복 실태라고 했는데 이건 좀 옛날 자료예요. 최근 건 아닌데 여기 보면 한 15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폐지가 됐고 여기 있는 거 15개인데 과거엔 15개를 다 운영을 했어요. 그때는 한 20만 명 된다. 우리가 1990년대 초중반에도 이게 다 작동이 됐었고 이 15개의 정치보험 수용소 중에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대개 한 20만 명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지금 여기 파란 거가 2010년대에는 파란 거가 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탐경북도 회령 22호는 2012년에 우리 정부와 통일연구원에서 폐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그래서 저 22호 빼면은 나머지 5개입니다. 그래서 평안남도 개천에 14호, 그 다음에 함경남도 요독에 15호, 그 다음에 저기 함경북도 화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거의 명칭이고 지금 명간이라고 돼 16호,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평안남도 북창 18호인데 과거엔 북창이라고 하는데 저게 개천 18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청진에 25호. 그래서 이렇게 5군데가 지금 있는 걸로 돼 있고 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다고 지금 우리 정부나 미 국무부 같은 데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극악한 그런 수단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지. 안명철이라고 정치범 수용소의 경비원이었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전기 철조망이 있고 높이는 2.5m다. 그리고 저 철조망에 선을 자르거나 만지면 즉시 초소에 있는 벨이 울리게 되고 그다음 총격을 가하겠죠. 그다음에 도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철조망 열선, 그다음에 또 위장 함정 같은 것도 있고 나무를 이렇게 약간 덮어놓은 이게 정치범 외곽 시설이다.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인분을 나르는 수감자의 모습이고 배춧잎으로 끼니를 때우는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강제노동 현장 같은 거. 아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보고한 COI 리포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수많은 6가지 카테고리에 아까 인권 침해를 유형화시켜서 이렇게 잘 팩트 파인딩을 하고 나서 이 범죄들의 대부분은 뭐냐? 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반인도 범죄, 국제법 교과서에서는 인도의 반환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 인도의 반환죄라 이렇게 좀 번역을 하는데 요거를 그냥 약칭해서 반인도 범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4대 핵심 국제범죄의 하나고 그러면 저기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국제형사재판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대 왔으니까 조금 친근감을 해서 소개하면은 이 송상현 교수님이라고 서울법대 학장을 하셨던 그분이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으로서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R2P라고 해서 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해서 보호 책임의 일환으로 유엔이 이 보호 책임은 말이죠. 예방, 대응, 재건, 예방 책임, 대응 책임, 재건의 책임 이렇게 또 그거를 설명하기도 하고 등등의 보호 책임의 마지막 수단은 이제 무력 사용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무력 사용을 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평화적인 개입,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지금 보호 책임을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그 하나의 방법, 표현이 바로 COI 리포트고 거기에 여러 가지 권고도 제기하고 국제사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보호 책임이라는 걸 다시 지금 R2P, 지금 여러 가지 좀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너무 깊이 들어간 얘기를 했는데 그럼 보호 책임이라는 게 뭐냐? R2P는.
이 보호 책임은 인권 보호에 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보호 책임은 그 인권 보호 책임은 1차적으로는 프라이머리는 해당 국가가, 영토 국가 혹은 해당 국가가 그 나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충실하게 잘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근데 그 나라가 자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를 하지 않고 인권을 탄압을 한다든가, 인권 보호의 의지가 없거나 혹은 능력도 없거나, 이렇게 돼서 그 결과로 인권 탄압이 일상화되고 있거나 그런 것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국제사회가 2차적으로 인권 보호에 나선다. 근데 인권 보호에 나서는 그 의무 내지는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가 바로 보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2차적인 인권보호 책임을 우리가 R2P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2012년인가 13년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자국민에 대해서 막 미사일을 쏘고 말이죠. 국민을 탄압을 하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택해가지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말이죠. 리비아에 대해서 맹폭격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R2P의 방법이다. 이거. 지금 북한이 거기까지 이루고 있잖아요.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택했을 때 그 당시에 리비아 외무장관이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리비아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할 때 거부권 행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외무장관의 호소가 통해서 기권을 했고, 안보리 결의에서 결국은 리비아를 폭격하고 그 다음에 카다피를 제거하고 축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R2P단 말이지.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지금 와서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 전혀 예견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여간 북한 인권의 그 참혹함이라든가 인권 침해하고 이거를 방치하고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안보리가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 R2P의 최후 수단은 바로 뭐냐면 무력 사용을 해서 인권 침해자, 가해자를 추출하고 거기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인권 보호의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이런 것도 R2P의 수단이다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약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금 권고하고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런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나는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됐나? 최고 지도자, 슈프림 리더의 책임을 강조해요.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저렇게 이루고 있는 것은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최고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를 강조했고, 그리고 북한 인권의 핵심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유엔 북한인권유사위원회가 인권이사회에 공고하고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유엔 총회가 다시 그것을 받아서 총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또 권고를 했어요. 2014년에. 그래서 2014년부터 15년, 16년, 17년 4년간에 걸쳐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을 해서 토의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하려면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가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회부가 안 됐어. 그죠? 회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옆으로 약간 좀 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인권의 개념과 인권의 또 뭐 특성이랄까 인권의 국내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북한은 세계 최악의 그 상황에 있다. 세계 최악 중에 최악이다 말씀을 드렸고, COI 리포트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 이게 간단치 않아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 굉장히 이 레인지랄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말이죠. 북한이라는 DPRK, 유엔에서는 그래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DPRK라고 이렇게 국명을 정식으로 표기해 줍니다. DPRK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공간적, 장소적 개념이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또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피해자 중심으로 북한 주민에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 그것도 아니에요.
북한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물론 북한 주민을 향한 건데 그건 협의의 개념이고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는 뭐냐? 북한이라고 하는 이 문제 국가, 문제의 체제, 독재 체제가 가해자로서 일으키는 모든 인권 침해, 바로 그게 모든 인권 문제, 바로 그게 북한 인권 문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유엔 총회 결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외국인 납치 문제 나오잖아요. 일본인 납치를 포함해서 외국인 납치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게 북한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고 북한인에 대해서 자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북한 인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그냥 아이디어.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거의 인권 문제란 말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인권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그렇죠? 20세기에 국제사회가 직면했던 인권 침해 물론 많이 있었는데 가장 심각하고 유엔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부심하고 했던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합니다. 응? 영어로는 어파르트하이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전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그래요. T자 발음이 없는데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종차별 정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종차별이라고 그래요.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 철폐협약이라는 게 있고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은 무슨 인종을 이유로,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해서 뭐 취업을 하든가 뭐 무슨 승진을 하거나 말이지. 무슨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각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서 차별, 뭐 정치적인 측면도 포함해서 그런 차별이 아니라 인종을 분리하는 정책, 인종을 격리하는 정책이에요. 남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어땠냐면은 백인 거주지역, 흑인 거주지역. 백인이 타는 기차, 흑인이 타는 기차. 백인이 가는 학교, 흑인이 가는 학교. 다 분리시켜놨어요. 이건 단순한 차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어땠냐면은 유엔에서 제재를 가해가지고요. 인도적인 품목 외에는 철저하게 지금 북한 제재한다고 그러는데 국제사회에서 이거 별건 아니라 그러면 좀 이건 어폐가 있는 거고 아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한 제재에 비하면은 북한의 제재는 아주 무른 거예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강경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놨어요. 유엔에서. 그리고 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펴는 나라하고는 스포츠 교류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나라하고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외교 경제적 제재도 가하고 그럴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문제는 해결이 됐죠. 넬슨 만델라가 석방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과거 청산을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고 안가주망 비슷하게 화해와 참여라는 그런 방식으로 과거 청산을 해서 흑백이 하나가 되고 말이죠. 그렇게 통합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인권대사람에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도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른 나라 인권 문제에서는요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총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시리아 인권, 중동과 관련된 인권 문제, 팔레스타인의 문제, 이스라엘 아니면 시리아 그러면 미일 중로부터 해서 미일 중로에 대사가 나타나면 다른 나라 대사 다 출동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북한 인권 문제. 다른 나라 인권 문제에는 대사들이 잘 안 나타나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참사관 1등 서기관이 가서 한국 정부 입장을 발언하고 경우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서 듣기만 하고 말이죠. 그 다음 리포트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총출동한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 이거죠. 해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는 또 북한 문제 일부에 북한 문제 엄청나게 다양한 이런 층위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무슨 뭐 대량 살상 무기도 있고 외교적 고립 타개, 에너지 문제 뭐 많습니다. 개혁 개방의 문제도 있고 그 중에 사실은 북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인권 탄압과 핵 문제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난 통일 문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분단국이잖아요. 남북한이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이따가 우리 헌법의 정신을 얘기했지만 자유민주 통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민주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 북한의 개혁 개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유민주 통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수령 독재 체제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하나가 뭐랄까 섞어지게 하고 적절하게 비빔밥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런데 북한의 개혁 개방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에다가 그 개혁 개방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 그걸 문제 삼으니까 그걸 슬그머니 내렸어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 민주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을 얘기한다면 그 통일은 내용은 어떤 것일까? 어떤 통일을 갔어요? 뭐 연방제겠지 뭐.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전략적 개념의 연방이고 그건 진정한 보편적인 연방이 될 수 없어요. 서구 국가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독일이나 어떤 나라도 연방을 내려면은 동일한 동질성 있는 이념과 체제가 되어야 하나 연방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연방 국가에는요 연방 헌법이 있어야 돼요. 연방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연방의 중앙 정부가 있고 연방 그 자체와 구성국 간에 란트가 될 수도 있고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고 칸톤들이 될 수도 있지만 간에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합의해서 헌법에 명시해야 돼요. 그게 연방 헌법이에요. 동일한 이념과 체제가 있을 때 연방과 구성국 간에 권한 배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상극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방 헌법에서 권한을 배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체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일될 수 없는 거예요. 통일될 수 없는데 연방을 만들겠다? 그거는 전략적 개념의 연방이고 그 수단을 이용해서 사회주의 통일 혹은 적화 통일을 위한 중간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구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2014년에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해? 그 헌재 결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 동일한 이념과 체제를 가진 그 구성국 사이에서 연방이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북한은 지금 연방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제가 옆으로 약간 빠졌는데 헌법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하지 않은 사회에서 통일을 얘기한다면 그 통일의 내용, 방향, 목표, 헌법과 배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자유민주 통일의 경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보 좌파라고 그러는데 좌파들의 통일 경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통일의 경로는 자유민주 통일의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침묵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뭐, 암호가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의 4가지 차원. 몇 시까지 강의하는 거예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북한 인권 문제 할 때는 역시
첫 번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죠. 지금 북한이 DPRK 내에서, 북한 지역 내에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 가해지는 인권 침해.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령 독재 체제, 아까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수령 독재 체제, 주체 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령 독재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첫 번째 북한 인권 문제 첫 번째 뭐 카테고리를 해도 좋고 차원이라고 하는데 북한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 문제 이건 수령 독재의 산물이고 두 번째는 탈북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북한 출신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처음에 뛰쳐나왔어요. 그때 왜 뛰쳐나왔냐? 원래는 이 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95년, 96년에 영거푸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뭐 언필칭 우리 황장효 선생 같은 분은 300만 명이 뭐 아사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95년, 6년 그 위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뛰쳐나왔어요. 그건 식량난, 경제난의 산물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북한은 출입국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요. 해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제 여권을 갖고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압록강, 두만강을 도강에서 뛰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은 바로 이런 식량난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 송환의 위험에 놓여 있죠. 중국에서. 그 다음에 먹건도 없고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네? 중국인들에 비해서 주는 임금도 말이지 뭐 한 5분의 1밖에 안 주고 그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신고 협박을 하고 말이지. 네? 거기다 린치 폭행도 당하고 여성들 인신매매 당하고 말이지. 네? 등등 새로운 양상의 인권 침해가 발생해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또 다른 차원이죠. 세 번째는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 문제는 6.25 전쟁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가족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Family rights.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데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정 안에서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자녀와 부모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 아침에 뭐 부부의 경우에는 동거의 권리도 있고 또 자녀들의 경우는 뭐죠? 어디 좀 뭐 출타를 하거나 뭐 지방에 내려가면 또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말이죠. 안부도 묻고 나 여기 있다 말이죠. 또 귀향 집에 들어와서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서신 연락도 하고 만날 수 있는 권리고 부모가 뭐 이렇게 이혼을 해서 결혼을 해도 면접 교섭의 권리가 있어요. 부모 자식이 면접 교섭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뭐 부조도 하고 부모 친척이 뭐 부조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도움도 드리고 말이지. 친척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문상도 하고 이런 게 다 패밀리 라이츠라고 해서 가족권의 내용이 이거는 뭐 천부인권이죠. 이거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남과의 관계도 아니고. 근데 이런 가족권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자녀가 미국이나 일본에 유학 갔단 말이죠. 또 일본 여자 한국 남자가 일본에 가서 결혼했다 이 말이죠. 한국과 일본 뭐 무슨 민족 감정이고 위안부 문제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일이 다 인권이 보장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에 있는 가족 성원이 떨어져 있을 때 전화 연락도 하고 또 만나고 싶으면 한국에 혹은 일본에 얼마든지 가서 만나고 대화도 하고 면접도 하고 말이죠. 재결합도 하고 또 돌아가시면 분이 누가 생기면 가서 문상도 하고 조문도 하고 말이에요. 남북과 북한에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왜? 북한이 가로막고 있고 북한이 인권 침해하고 있잖아요. 그치? 남과 북한이 흩어져 있는 언필칭 1천만 이상 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 아버지,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가 없어. 갖추지도 않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족권은 아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 비자 발급 받으면 한국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오게 하잖아요. 북한 사람은 또 우리 남쪽에 못 오게 합니다. 이런 인권 침해를 가는 나라예요. 응? 그 다음에 납북자 국군 포로의 문제인데 이건 국제 범죄입니다. 인터내셔널 크라임. 납치는 납치 테러리즘이에요. 그렇죠?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끌고 갑니다. 6.25 전쟁 때 말이죠. 3년 동안, 사실 3년도 아니고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사이에 우리 국민, 무고한 민간인, 양민이라고 하는데 9만 6천 명 정도, 9만 4, 5천 명 정도 된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실 산하에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 제가 거기에 6년 6개월 동안 위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 총리가 위원장인 전체 위원회의 위원이면서 동시에 또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지만 실질적인 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통일부 차관이고 맨날 회의 참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의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그런 정부위원회 회의는 내가 이게 유일하게 처음이고 또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서를 작년에 발간을 했었는데 6.25 전쟁 때 10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을 북한이 끌고 갔어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 범죄. 그건 제네바 협약 중에 전시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라는 게 있고, 이건 강제 연행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ICC 규정에도 반하는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네바 제4협약, 전시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에도 또 물론 저촉 위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시뿐만 아니라 전후. 제가 보니까 북한이 전시에 20만 명을 끌고 가는데도 겁도 없이 이 휴전 협상에서 이게 잘 제대로 해결을 못했어요. 물론 유엔군 사령부가 협상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포로도 일부밖에 못 받아오고 말이죠. 우리 포로도 한 5, 6만 명이 돌아오지 못했는데 한 7천여 명? 한국군 국군 포로는 7천여 명만 돌아왔어요. 북한이 국군 포로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강제 영유했고 또 전선에 내몰고 총알바지로 내몰고 이런 것들이 다 범죄의 산물입니다. 범죄. 이게 COI 리포트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COI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타. 일본인 납치 문제. 우리는 보통 일본인 납치 그러는데 유엔에서는 외국인 납치란 말을 쓰고 있고 북한이 끌고 간 외국인은 11개국의 사람들의 태국 사람도 있고 루마니아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일본 사람만 있는 게 아니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아베가 나서갖고 말이죠. 문제를 삼아서 그렇지 11개국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에 38명 한 40명 정도를 북한이 납치 끌고 갔어요. 저것도 강제 실종의 문제고 그다음 북송 일본인 체의 문제인데 저건 생략할게요. 제가 지금 얘기할 게 많아서 탈북자 인권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그냥 그림만 쫙 보세요. 고문의 흔적. 쫙 아까 얘기했죠. 참고로 말이지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이라고 국제사회나 NGO는 얘기를 하는데 난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illegal border crossers. 불법 월경자다. 그렇게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국제법과 국제관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그러지만은 난민이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중 간의 북중 간의 변경지역 관리 의정서라고 해서 86년에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한 번 더 개정이 된 건데 그 북중 간의 말이지 양자 협정 그것도 사실은 비밀 협정으로 해 공안 당국 간의 비밀 협정으로 했는데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요. 국제 인권 보호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지. 강제 송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국제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비인도적인 처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에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15년간 매년 북한 인권, 이거 이제 제가 옛날에 만든 거였는데 작년 2017년까지 이제 13년 동안 계속해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북한 인권 결의 채택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거에 미얀마는 이제 민주화가 된 후에 미얀마 인권을 유엔 총회 결의에 다루지 않고 근년에 과거엔 또 리비아를 많이 인권 침해를 하는 대표적 국가로 다루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근년에 시리아 인권 문제는 계속 다루고 있어요. 시리아, 북한이 계속 유엔 총회에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13년 동안 인권 문제 다루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COI 리포트를 1년 활동의 결과로 유엔 인권이사에 채택하고 그 보고서를 또 총회에다가 권고하고 그런 내용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COI를 설치한 사례가 유엔 안보리 총회 인권이사회가 있는데요. 대개 과거의 선례를 보면 대개가 아니라 거의 전부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한 즉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비분쟁 지역,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COI가 설치돼서 보고서가 나오고 레코멘데이션을 한 것은 북한이 최초예요. 최초. 그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조직적이고 반문명적인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거를 방치할 수 없게 됐다고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고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별로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정치 문제예요. 정치 문제. 제가 이제 인권 대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워싱턴에 간 경우에는 항상 VOA하고 RFA, 자유아시아 방송하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꼭 제가 이제 인권 외교의 일환으로 거기서 또 많은 나라의 방송을 타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듣잖아요. 거기다 북한 사람도 듣고 꼭 나가는데 그거 나고 나서 거기에 VOA 직원, RFA 직원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보면은 이 해외 동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 이 말. 그러면서 뭐냐면은 북한 인권 문제가 지금 정치 문제화되어 있다 이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념적으로 지금 대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념적인 정쟁화,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로 다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쟁의 대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그렇고 보수 진보 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외 동포 사회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인권 문제의 관점에서 보지 않나. 지금 북한 인권 상황이 자기가 거기 있으면 참고 그대로 있겠어요? 분노하고 공분의 대상인 그런 인권 침해 상태를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다고 말이지. 그렇게 남의 강건도 불본처럼 그렇게 하겠냐고. 자기 형제가 그렇게 당하면 절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 요새 인권 얘기만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이사회에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유엔 인권이사회 전시는 유엔 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인데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에서 한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2004년부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라고 하는 것을 임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해서 6번까지 할 수 있어요. 6년간. 그래서 2004년에 마르수키 다르수만이라는 분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을 했고 2010년부터 16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마르수키 다르수맨이라는 분이 그다음에 지금은 오헤아 퀸타나라는 남미의 출신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인권이사회 매년 연례적인 애뉴얼 리포트를 냅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이렇게 또 방문을 하고 인권에 관한 조사 활동도 하고 그렇죠. 유엔 사무총장도 보고서를 냅니다. 총회에다가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냅니다.
그다음에 COI 아까 얘기했었죠. 그다음 유엔 안보리도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14, 15, 16, 17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준 대사라고 유엔 대사를 했고 지금은 이제 경희대 교수로 가 계신 분이 그 마지막 임기 마치면서 안보리에서 그 북한 인권에 관한 그 얘기를 하신 거를 갖고 이제 여러분 방송에서 보고 많이 그 보도된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 그러니까 2015년 6월 서울에 설치가 됐어요. 어디냐면은 저기 종로 일가 무교동에 보면 글로벌 센터라는 곳에 뭐 9층, 10층, 뭐 그 몇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라고 저렇게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 북한을 의식해서 말이죠. 유엔 인권 사무소 서울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유엔 북한 저 유엔 인권 사무소 서울은 맨데이트는 임무는 뭐냐? 북한 인권을 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활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예요. 그다음에 2016년 3월에 인권이사회결의에서 독립 전문가 패널이 설치돼서 책임 규명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 차원 이건 생략하기는 한 말씀만 드리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놨죠.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고 호주는 지금 북한 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계 호주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자도 일부 있고 이분들이 굉장히 그 호주에 가서 성공을 하셔가지고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호주 의회에 자꾸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인권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의 동향에 가는 의미는 유엔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중심대로 작동하고 있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그 액터들이 굉장히 이제 좀 뭐 다양해지고 있고 방법도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입법적 개입을 모색한다. 이건 아까 미국, 일본, 한국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입법적 개입을 모색하고 있고 또 이 북한 인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국제 형사적인 접근 그런 움직임도 대두하고 있다. 여러분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에서 가끔가 세미나도 하고 그러고 저도 가서 발표한 적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의 주요 활동 이건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맨데이트가 뭐냐?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해라,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라, 그 다음에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규명의 노력을 해라 이거지. 그 다음에 관련국 정보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역량을 제고해라. 그리고 현장 활동을 해라.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법 이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50분에 말했지. 그러면서 이거는 참고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뭐냐? 이 헌법부에 보면은 헌법 제3조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다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영토 조항이라고 그러죠. 이 영토 조항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뭐냐?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따라서 고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도 하고 탈북자, 뭐 탈북민, 뭐 세터민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이나 거쳐서 또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분들은 뭐야? 외국인으로 우리가 보지 않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귀화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취적이라고 해가지고 국적 확인을 받으면 그냥 옛날에는 호적, 요새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뭐 각종 보호와 지원이 있어요. 이건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 외국인으로서 혹은 무국적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에서 우리가 난민으로 판정해 줄 수 있어요.
또 난민을 불어 처분할 수도 있고, 난민으로 인정됐을 때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있잖아. 이런 거 있죠. 지원이. 이거에 비하면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에게 제공되는 보호는 이건 엄청나요. 응? 열이라고 하면 이건 한 7, 80대. 정착금 주지, 그 다음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말이죠. 임대주택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부, 대학 다 무료로 다니죠. 그 다음에 자격 인정해 주죠. 취업, 교육, 또 취업, 직업 교육 시키고, 취업 알선도 해주고, 그 기간 중에 또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난 지원을. 외국인이 아니고, 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뭐 얘기했었지? 조금 아까 뭐 얘기했었죠? 정신이 없네.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탈북자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하네. 내가 얘기해놓고도 지금 잠깐 정신을 잊어버렸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헌법 정신을 얘기했었죠. 헌법 정신 제3조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아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고 그런 정책을 노력하고 북한 개혁 개방에 이거 헌법 제10조. 자, 북한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헌법 제3조, 4조, 10조입니다. 그거는 통일, 남북관계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고 제10조는 뭐냐? 3조, 4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조는 영토조항, 4조는 통일조항, 평화통일조항, 10조는 뭐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북한 주민도 포함되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법원이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죠? 이때 국가는 뭘까요? 국가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을 이루는 입법행정사법부, 대한민국의 정부, 뭐 외교부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부도 말할 것도 없고 정부기관, 그다음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의 법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이게 헌법 제10조의 정신이에요. 헌법 정신. 대한민국 헌법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헌법 제3조와 4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북한인권법 제정되는데 우리나라는 11년 걸리는 나라예요. 11년. 미국은 1년도 안 걸렸는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의를 2003년 산행하니까 2004년에 법을 제정하잖아요. 초당적으로 제정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해가 안 돼. 미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려면요.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북한 인권, 시리아 인권, 막 처참하게 인권 침해당하고 학살당하고 있는데 그거 결의 채택하지 맙시다. 법 제정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정치적이면 그대로 끝나요.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이 저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어가고 피 흘리고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 제정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다 말이죠. 이건.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거 뭐 그대로 나가면 좀 뭐한데 제가 보기에는요 진보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진보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대학생도 있고 일반 젊은이도 있는데 그냥 제가 교양 강의 삼아서 말씀드리면 진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진보로 불리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 진보가 선점했던 의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인권, 반전, 반핵. 이거는 보수주의자, 서구 여러 나라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이 먼저 주장했던 의제 이슈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권, 천부인권 사상, 뭐 자연법 사상,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했던 사람들. 그 사람 진보주의자잖아요. 인권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반전운동.
미국의 히피들이 반전운동했고 유럽에서 반전운동했습니다. 소위 보수를 얘기한 주의자들이 했나요? 아닙니다. 진보. 그 다음에 반행운동, 그린피스. 그럼 진보. 근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보수가 집권했던 시절에 인권 문제는 문제 삼는데 그보다도 몇십 배 더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핵. 북한의 핵 개발, 핵 무장에 대해서 축소를 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을 때도 핵 물질만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핵무기 저거는 뭐 무슨 대남용이 아니라 자기들 체제 유지, 자위적인 핵 억제력의 확보이고 뭐 대미 협상용이고 뭐 어쩌고. 어떻게든 북한 핵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핵을 개발해도 나는데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었다. 모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10여 년 그렇죠? 북한 핵을 개발해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든 자꾸 감싸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전. 북한이 대남 도발하고 말이지. 뭐 연평도 뭐 천안함 사건 폭침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왜 도발하냐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 축소하고 그건 뭐 무슨 딴소리를 많이 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한미연합 군사훈련하고 방어적 차원의 한미연합 군사훈련하면은 그 반전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미군 나가라,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뭐 평택에 뭐 대치로 이동하면 그거 안 된다? 반전 평화운동, 반전운동의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상하다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진보는 인권 반전 반핵과 관련해서 이 뭐랄까 치우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의 진보는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은 감싸면서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거는 자꾸 폄훼하고 축소하고 문제지 삼고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진보가 아니에요. 진정한 진보가 되려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유신시대에 문제가 있었으면 유신시대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갖고 비판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또 비판하고 또 뭐 무슨 주한미군의 주동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서도 비판하고 균형 잡 입장을 취해야 되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예요. 근데 북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해. 그건 가짜 진보다. 가짜 진보. 참 진보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네. 뭐 할 얘기가 있지만 더 이상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요 북한 인권 얘기를 하는 거는 보수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를 또 보수가 얘기하고 있고 또 북한의 대남 도발 뭐 이런 거 하면 보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보가 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보는 얘기하고 보수가 얘기하고 있다고 역전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10여 년 전에는 그 뉴라이트 우리 김윤호 목사님하고 뉴라이트 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는 또 노무현 DJ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심야 토론에 좀 많이 나갔어요. 나가려고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많이 나가서 이렇게 좀 토론도 하고 그래서 보수 진영에 약간 희망도 되고 뭐 그런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참 그러나 우리가 진실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진실이면 하나는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면은 어둠과는 다른 거.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있으면 진실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자 유엔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미 아까 일부 중복된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냐 유니버설 밸류 그래가지고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세계 최악 중에 최악이고 더 이상 이걸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 침해는 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부호 책임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유엔 총회와 안보리 결의에서 나타난 입장은 뭐냐면은 북한 핵 문제와 여기 이제 없어요.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 아까 얘기했죠. 핵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뭐냐? 핵 문제나 인권 문제는 전부 수령 독재 체제, 국제규범 무시 태도, NPT라는 국제규범, 그다음에 북한도 가입한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이고 유엔의 여러 가지 국제인권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무시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폐쇄적 고립 노선 이런 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령 독재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북핵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유엔에 가서도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핵 문제가 동전의 양면이고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둘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북한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2차적 책임이 뭐냐? 어디에 있냐? 중국에게 있어요. 중국이 비호해 주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비호해 주기 때문에 핵 문제도 인권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중 간에 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한다? 인권 문제 해결한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엔 무대에 가보면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 인권을 감싸는 반 북한 인권 국제공조, 그러니까 북한 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국제공조의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 최일선에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있고, 쿠바,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 인도도 거기에 뭐 비슷하게 서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대세는 이 북한 인권 개선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평화, 또 뭐 협력, 또 자주 통일, 비핵화 이런 문구가 이번에 정상회담의 선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유, 인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헌법적 가치, 그거를 실현하는 의지는 전혀 나타나 있죠. 그렇죠? 동서독은 어떻게 했느냐? 동서독은 4차례의 정상회담을 했어요. 1970년에 밀리 브란트하고 동독의 슈토프라는 수상이 1970년에 2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82년에 한 번 했고, 87년에 그때 호네커하고 그 다음에 콜 수상이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때 콜 수상이 말이죠, 서독의 최고 지도자로서 본에서 제4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 1800만 동독 주민을 향해 통일과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의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베를린 장벽에서 동독 정권이 명령을 해서 병사들이 탈출자들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에리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 이 말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는 이런 분이 나올 수 없을까요? 독일은 그렇게 한 독일은 또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는 그 해에 그 양독일 접경 지역에 있는 니더 작센주라는 작센주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 짤츠기트라는 조그만 도시에다가 중앙법무기록보존소라고 해서 동독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보존소를 설치했어요. 우리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고 하는 거, 그가 이제 북한인권기록 침해센터하고 이제 북한인권기록센터하고 인권기록보존소가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제가 94년에 이 대륙연구라는 논문에다가 제가 학자로서는 처음
썼어요. 제가 94년에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이라는 논문에다가 그거 쓴 지 22년 만에 우리나라 북한 인권법 제정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은 북한이 아니죠. 동서독은 분단 시절에 계속해서 동독 내에서 행하여지는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어요. 에리 호네커날 비록의 동독의 지도부들은 그거 없애라. 그거 없애지 않으면 양독일 간의 내독 교류를 끊겠다. 그렇게 압박하고 협박을 했는데도 서독의 정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서독에서 61년에 그 중앙본부 기록 보존소라고도 하고 동독 지역의 정치적 폭행 기록 보존소라고도 하는데 이 중앙본부 기록 보존소의 설치를 제안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보수당인 기민당의 의원이나 이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브란트가 있어요. 브란트는 3인당이잖아요. 야당. 총리도 되기 전에. 그리고 서독에서 왜 이런 구상이 있었냐면 서독에서는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체제에 부역을 하거나 협조했던 사람들, 인권 침해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록 보존소가 있었어요. 그걸 모델로 해서 동독 내에서 행한 인권 침해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민당의 그 주 의원도 또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여야 초당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가치잖아, 인권이라는 걸. 그렇죠? 남북 통일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거 포기해서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한다?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인권을 포기한다? 그럼 어떤 통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과거에 됐습니다. 제가 또 너무 옆으로 세면은 안 되니까. 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무관심하고, 그 다음 정책 우선순위에 그 100대 공약에 단어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맨 후순위예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깝고,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인권대사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라고 해서 이정훈 교수라고 연대 교수가 했었어요. 아주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현 정부에 와서는 후임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지만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그게 가장 중요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수단인데 그걸 가동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는 북한 인권 개선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얘기할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미국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지금 민족 공주의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근데 민족 공주의 분위기를 갖고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다. 남과 북은 하나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북한 인권 문제, 핵 문제 해결하는데 이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UN 북핵 문제는 NPT라고 하는 국제 규범, 그 다음에 북한 인권은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의 문제예요. 남과 북은 하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자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예요. 그리고 그 주체사상 속에 70년 동안을 세뇌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한 대로. 그거 하면 뭐라고 그래? 북한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다? 얼싸안고
통일 노래한다고 해서 통일의 여건이 충족되고 성숙되는 걸까요?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서 북한 쪽으로 자꾸 변해서 사회주의적인 성향, 민중적인 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면 그건 통일의 영로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세계의 사적 흐름을 타도록 개혁 개방과 인권 개선 민주화로 오도록 해야 우리 체제 가치의 유사성 확보하게 되면서 민족 동일성이 회복되고 자유민주 통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통일의 방향이 어디냐? 우리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 체제 하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은 통일에 있어서 핵심, 북한식 표현을 핵심고리고 중심고리예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북한의 급소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이걸 유리를 하고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의 힘이 붙이잖아요. 국제공조를 해야 돼. 국제협력을 해야 돼. 거기에 명분도 있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완전하진 않지만 국제공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북한 인권 가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말로만 해서 말의 성찬 말로만 한 거 우리 믿지 않는다. 3번 속았다. 3번 말. 94년에 그다음에 2002년에 2007년에 또 2010 몇 년에 또 속았지. 예. 여러 번 속아서 이제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해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남북관계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지혜로운 눈을 갖고 남북관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